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공단 입구에 있는 근린시설 건물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기일은 2021년 4월 5일 했습니다. 아직 날짜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종별은 근린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자, 토지 면적은 80.465평, 건물 면적은 156.907평 되고요. 감정가 7억 6,379만 8,520원, 30% 내려가서 이번 최저가는 5억 3,465만 9천원 되겠습니다. 자,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래서 요 물건이, 그래서 이 물건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상가이고, 그리고 위에 2층, 3층, 4층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평택 형곡 일반 산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건물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숙소로 많이 렌탈을 하게 되겠죠. 자, 로드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으로 가서 그래서 카카오 맵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잘 보여요, 이게. 자, 로드뷰 볼게요. 여기 사거리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사거리 찍으니까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죠? 공장. 둘러보면서 한번 로드뷰로 여러분들 한번 주위 분위기도 한번 보시고요. 자, 경매에 나온 물건은 여기 이 모퉁이 이 건물이 아니고 옆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해당 건물은 경매 물건은 요 물건이에요. 이 물건입니다. 앞에서 보면은 3층으로 보이죠?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그죠? 이렇게 좀 보이죠? 여기 입구로 들어가서 뭐 주차장도 있고 그렇겠다. 그래서 네, 여기 이 건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 한식 뷔페 뭐 이런 것은 공단 쪽에 흔히 많이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차분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이 페이지는 제가 조금 전에 강의 시작하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꽤 조회수가 나오는 편입니다. 보죠. 자, 토지에 대한 감정이 2억 4,738만원 되어 있고요. 건물입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이 2017년 9월입니다. 그래서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아직 건물이 새 거예요. 괜찮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감정이 5억 924만 3,520원. 건물 감정이 꽤 돼요. 그 이유가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죠. 아직은 준신축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 창고, 2층, 3층, 4층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감정이 제시에 포함해서 7억 6,379만 8,52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도로는 보셨죠? 아까 로드뷰로 오죠? 노폭 약 225m, 25m 내외의 포장도로, 넓은 도로에서 판다, 그죠?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등기부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두 개가 있는데 토지 등기부는 여기에 보이는 임차권, 전세권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 보니까 아까 우리 2017년도 9월 달에 사용 승인, 그러니까 준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 보존, 이제 첫 등기가 된 겁니다. 2017년 9월 20일 소유권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근저당 들어옵니다. 서평택 새마을금고에서 그저 근저당 담보대출 받았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주택 임차권이 두 개가 들어옵니다. 이땡땡시 5천만원, 그 다음에 또 3,500만원, 그 다음 또 전세권 설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쭉 내려가서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제일 먼저 있었던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그 뒤에 가압류 들어오고 또 강제경매가 들어옵니다. 이 강제경매는 그 임차권 등기권자가 그래서 임차 보증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이제 경매 신청한, 그래서 지금 중복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등기부 보면은 근저당이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되고 이 아래로는 다 나중에 소멸됩니다. 말소 대상이니까 등기부상으로는 전혀 하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임차인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아까 우리 말소 기준 등기가 어떻게 해요? 새마을금고에 근저당이었죠. 그 날짜가 2017년 9월 22일이었습니다. 임차인들이 쭉 있습니다. 임차인 7명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임차 보증금 합계가 3억 3천원, 그리고 월세 합계 1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말소 기준 등기 2017년 9월 22일보다 먼저 전입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 2018년, 19년, 20년
뭐 18년, 뭐 20년, 18년, 18년 이렇게 식으로 쭉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4천만 원, 8,500, 5천, 2천, 5천, 3,5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보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볼 때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할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보증금만을 하는 게 아니고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에서 환산 보증금을 가지고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월세는 따지지 않고 보증금이 얼마냐를 가지고 임차인이냐 아니냐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서 의문이 생길 겁니다. 이것은 아까 주거용이 아니고 근린시설이라고 했는데 근린시설이란 것은 비주거용 아닙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맞습니다. 건물 자체는 이거는 비주거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될 때는 그 건물이 주거용이냐 아니면 비주거용이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이 전입을 하고 주거를 하고 있느냐 정말 패턴이 사는 모습이 그러니까 전입을 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 2층, 3층, 4층이 오피스텔이라고 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우리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취득세를 낼 때는 주거용이 아니라 비주거용, 업무용, 업무시설로 해가지고 4%의 취득세를 내게 되죠. 자, 그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런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업무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시켜서 여러분이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주거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이제 보증금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 대학력이 없다는 건 알겠어요. 대학력이 없다라는 것은 낙찰되고 이 사람 보증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보증금을 뭐 일부 배당을 받건 전액 배당을 받건 아니면 하나도 배당을 못 받건 내가 내줄 것은 없어요. 내가 인수해야 하는 보증금은 없는 거예요. 대학력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왕이면은 받아나가면 우리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명도하기도 수월하고, 그죠? 전액이건 일부건 배당을 받으면 명도가 굉장히 수월하겠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택시이고 말소기준등기, 그죠? 이게 2017년 9월 22일이었습니다. 자, 임대차 보호법 할 때 우리가 기준을 잡는 날짜는 뭐냐면은 이 임차인이 언제 전입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등기부상에 담보물건 그 등기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담보권 그 등기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근저당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부에 대한 전세권이라든가 담보가등기라든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걸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에서는 근저당이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 9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한번 오랜만에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니까 이게 우리 2017년 9월이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2016년 3월 31일부터 2018년 9월 17일 사이에 들어갑니다. 자, 경기도 평택시이기 때문에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일 때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차인 관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 이하일 때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제일 위의 사람은 5천만 원이에요. 보증금 5천까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 소액 임차인으로서 1,700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럼 1,700을 받고 이 사람 남는 거는 그러면 3천 얼마죠? 3,300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2018년 5월 28일 날. 그래서 확정일, 요 기준으로 해서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에 그 날짜 순서대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받으면은 다 받으면 좋고 뭐 못 받아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최우선 변제 1,700은 확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보증금 4천입니다. 역시 5천만 원 이하니까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1,700을 받습니다. 1,700을 받고 나머지 2,300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2020년 1월 20일 이 순서로 해서 등급상으로 이제 뭐 우선 변제권 순위에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기 사회복지법인 어디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8,500이에요. 8,500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소액임차인 아닙니다. 그죠? 소액임차인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근데 이 사람은 또 전세권 등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전세권 그 날짜에 의해서 배당 순위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모씨 여기도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1,700원 일단 받고 나머지 3,300원 확정일자 2020년 1월 20일 기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은 1,700을 받게 되겠죠. 당연히 소액 임차인으로. 자, 그렇게 되고 역시 나머지에 대해서도 확정일 기준으로 확정들은 다들 받았어요. 그 다음 사람도 302호 여기도 5천만 원이니까 소액 임차인으로서 이렇게 그죠 받고 나머지는 확정일 기준이 되고 그 다음 3,500에 대해서도 1,7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배당이 전혀 없겠다라는 쪽에는 여기 아니 나중에 그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가 전혀 없는 것은 여기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 뭐 전세권 등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은 지금 최저가가 5억 3,465만 9천 원입니다. 자, 이 금액 기준으로 해서 경매 비용이 이 금액에 이게 최저가예요. 이 금액에 낙찰이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경매 비용은 578만 원이고 실제 배당할 금액은 5억 7,887만 9천 원 이렇게 됩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배당을 하게 되는데 우리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받는 사람들 6명이 있었습니다. 임차인 7명 중에서 6명이 다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 다 1,700씩 배당을 일단 받습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세금 관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게 있으면 새마을금고에서 자, 채권 최고액이 4억 5,500입니다. 자, 4억, 이게 채권 최고액이 4억 5,500이지 무조건 새마을금고가 4억 5,500을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원금 플러스 뭐 연체이자 해가지고 그만큼을 받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받고 나서 만에 하나 남는 게 있으면은 아까 확정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당이 되게 됩니다.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지만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랫부분 배당표 잘렸어요. 밑에 부분 볼게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전세권, 그죠? 사회복지법인 전세권 여기에는 하나도 배당이 없겠다,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임차인 보증금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예상 배당액을 보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6명은 1,700씩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고 그리고는 어디 전세권 설정한 사회복지법인에서는 배당이 없겠다. 하지만 하나도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수할 거는 없어요.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으로도 하자가 없고 임차인 관계도 다행히 대부분은 일부나마 배당을 받게 돼서 그나마 마음은 편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면 할 것은 뭐겠어요? 현장 가셔서 하셔야 되겠어. 임대료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임대료 얼마 받을 수 있을지, 뭐 얼마에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경매건들 있지 않습니까? 경매건들 같은 경우에 이 지금 현재 임차인들 들어있는 그런 어떤 걸 보고 여러분이 수익률 계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늘 부동산의 시세는 이렇게 움직이고, 그죠? 매매 시세도 그저 달라지고, 그리고는 임대 시세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여기에 얼마, 그죠?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계산을 하시고, 그리고는 지금 현재, 그죠? 임차인들 쪽 보이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공실 여부,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이걸 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이걸 밑에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밑에 1층 같은 경우에 그죠? 1층이 근린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린시설에 대한 어떤 그 임대료는 지금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셔서 여기는 뭐 소유주가 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 부분 1층 상가를 또 임대를 놓으면 얼마 받을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 조사를 하셔가지고는 이제 보증금하고 그리고 월세하고 해서 계산을 해서 수익률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가 같은 경우에 1층 상가는 뭐 투자금 대비해 가지고 3점 몇 퍼센트 수익률 그리고 또 뭐 2층, 3층 이런 경우에도 뭐 4%, 4점 몇 퍼센트 요 정도죠. 그죠? 그래서 뭐 건물 같은 경우 구분 상가가 말이에요. 그 위층, 고층으로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공실의 위협 이런 것 때문에 뭐 6, 7%를 보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도 뭐 세금 내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수익률 계산했는데 3%, 4% 나와가지고는 금리가 오른다든지 공실이 난다든지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 잘 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한 6%,
이 정도 수익률이 나와진다면은 세금 내고 공실 그리고는 뭐 건물 어떤 유지 보수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그 정도 된다면은 여러분이 이걸 대출을 레버리지로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조금 보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월세 시세 조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기분 좋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